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진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유럽 순방 중에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여야 모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휴일 자맹을 이어갔는데요. 거체 압박 속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유럽 순방 중에 무려 1,500자 글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SNS에 민주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취임 1주년 회견과 환송 행사에 이어 세 번째 정청래 불신임 신호로 읽혔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각오를 다진 대통령 메시지를 곡해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다면서도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최악의 저질이라고 한 건 잊었느냐며 친명 친청 싸움이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선거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말 내내 공개 일정 없이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등 전당대회 실무 준비는 순항 중이지만 사퇴 요구는 여전하고 18일 대통령 귀국길에는 마중을 나가게 될지 등 변곡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게 될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파가 요청한 의총은 이번 주 중후반 열릴 전망인데 장동혁 당권파는 거취 문제보단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최고위원 4명의 사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뒤 나란히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여야 권력 지형을 좌우할 밀도 높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제 서명만 남았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다이에 지역 공습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헤즈볼라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주거시설이 파괴됐고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بس اليوم يعني ما توقعنا انه يصير هالاستهداف رعبوا الاولاد طبيعي ومش رح نفل ابدا واللي بده يصير يصير.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또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 미디어에 이스라엘의 침공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묵인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이른바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로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만약 미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서명만 남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도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양한 방어와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와 경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어떠한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을 비판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몇 시간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인근 공습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왜 공격을 해야만 했는지 정말 화가 났다며 우리가 서명하기 1시간 전이었다면서 판단력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양해각서 준수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미국 전쟁부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자신들의 군대와 방공망에 가해진 치명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가 원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영국군이 직접 나서서 작전을 벌인 건 처음인데요. 경제 제재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테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상공에 뜬 헬기에서 영국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선체에 진입한 대원들은 운항을 차단하고 수색을 벌입니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던 이 선박은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스미르토스. 그림자 함대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밀수출하는 유조선 집단으로 러시아의 주요 전쟁 자금줄로 꼽힙니다. 이번 작전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영국이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 선박을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vading sanctions to fund an illegal war in Ukraine will be countered with decisive action, and that's what we've done on this occasion. 스타머 총리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을 또 한 번 타격한 성공적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군의 조치를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스타머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포 작전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 선박을 잇따라 납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경제 조치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체코전 최고 수훈 선수를 누구로 지목했을까요?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 기자입니다. 전날 회복 훈련을 진행한 축구대표팀은 모처럼 꿀맛 같은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체코와의 1차전, 결승 득점을 올린 오현규는 그 공을 황인범에게 돌립니다. 인범형이 다 만들어줬죠. 사실 인범형이 딱 믿고 있었거든요. 패스를 그렇게 올라올 거라. 골에 도움까지 올린 황인범은 대표팀 공격수들에게 배웠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흥민이 형, 강인이, 희찬이, 규성이, 형규 이런 또 골 잘 넣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보고 또 배우니까 저도 모르게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황인범에게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 100%로 외신의 극찬을 받은 이강인은 옆에 있는 서령우와 장난을 치면서도 실력을 인정합니다. 열심히 뛰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하나를 특별히 잘한다 보다는 모든 부분을 다 뭔가 잘한다. 결정적인 선방으로 승리를 지켜낸 김승규는 주장 손흥민이 숨은 영웅이라고 언급했는데 정작 손흥민은 손사래를 칩니다. 힘들었을 건데 저희가 전반에 이제 뒷공간으로 때리는 볼도 많았는데 흥민이가 진짜 많이 띄워주고 앞에서 해가지고 수비 때도 띄워주고 공격 때도 많이 띄워줘가지고 수비들이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윤범이랑 형규랑 승규 형이랑 다 잘했죠 뭐.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 휴식을 취한 대표팀 선수들은 내일부터 다시 멕시코전 승리를 향해 축구와 끈을 조여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증시가 화랑이었던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판매해 주택 매입 자금에 사용한 금액이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그리고 대출 규제가 센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비중이 높아 자산 양극화 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은 8,000대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 올해 초엔 4,000대에서 4월 말까지 6,000 중반대까지 치솟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른 주식을 팔아치운 판매 대금은 어디로 갔을까? 4월까지 제출된 올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들을 취합한 결과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은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15억 원 이상 상대적 고가 아파트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우선 그간 강남 3구 주택 구매에 쓰인 금액이 1조 100억 원 정도. 올해 4월까지 전국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매각 금액 가운데 27%를 차지했습니다. 또 15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자금 중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4%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0%가 넘어갑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구매하는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줄기에 주식 등 자산을 팔아 메꾸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령대별로도 보면 30대가 주택 구입에 활용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1조 2천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증시 호황 속에서 불린 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흐름에 서울 집값이 또다시 자극받아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 속 주식으로 막대한 양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 양도 차익을 얻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필요 없이 바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이고 이 기회를 당연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중심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주식 투자를 위한 비투 열풍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황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호입니다. 앞으로 2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살 미만 자녀를 두었어도 신생아 우선 일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과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화로 제도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증여를 통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세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의 신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다른 신체 부위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재활용센터를 드나든 수거 차량 추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해수센터에서 발견된 41cm 길이 왼쪽 다리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변사자는 물론 강력범죄 피의자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했지만 결단된 다리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부터 토막살인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던 점에서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해 별도로 수거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유입됐을 항문까지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정보까지 확보해 발견 당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발견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가 40톤에 이르는 데다 수거 차량이 빌라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거리 곳곳의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까지 확인할 정보가 광범위해 신체 부위를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단서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장기 결석 학생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며 신원 특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성별과 나이대가 세부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에 있던 잠금 장치를 끊어낸 뒤 비싼 자동차만 골라 타고 달아났는데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주차장에 남성 여럿이 몰려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입구 근처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차량에도 후미등이 환하게 켜지더니 곧이어 자동차 4대가 줄줄이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단 1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 침입한 남성 5명이 수출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 보관돼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당은 이곳 수출업체 입구에 채워진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수많은 차량 중 값비싼 차만 골라 순식간에 빼돌렸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차량은 옆으로 옮겨 이동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차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손님 돈 받아요? 어떻게? 앞으로 사람 돈 안 보내나 일 많이 못해 어떻게 살아요? 차량 구매 계약을 마치고 출국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고객은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الضرر في المبلغ حوالي $300,000 والزبون ده دلوقتي انا لازم اودي له العربيه دي مصر. انا دلوقتي هودي له العربيه دي ازاي وهي مسروقه من هنا. 피해를 본 중고차 업체 측은 피해액이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친 5명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범행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도난당한 차량과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아들 앞에서 TV 등을 던져 부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청소기와 TV 등을 던져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3살 아들 앞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테니스 선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테니스 선수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집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지휘부 4명이 동시에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김 전 의장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이 처음 인지한 사건으로 김 의장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동력에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당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 명의 리스트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했던 게 내란 특검 결론이었습니다. 오는 16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할 만한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전 실장 등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루 뒤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려 특검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사후 수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층이 대상이 될 걸로 점쳐지는데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혜택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화했습니다. 작년 대선에선 관련 공약이 빠졌지만 당선 뒤에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추진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탈모를 중점 언급했습니다. 탈모 건강보험 추진은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이 있지만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선 중증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 실무 검토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현재 원형 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 환자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의견 수렴을 거쳐 건보 재정이 감당할 만한 나이대를 좁힐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 등 인천형 천원정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인천시가 이번에는 천원 세탁소 정책을 내놨습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인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금속을 깎고 다듬어 밸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인천의 한 업체입니다. 이러다 보니 작업복은 기름과 쇳가루, 먼지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돼 가정집에서 세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이 기름 묻은 작업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정용 세탁기에다 세탁을 하게 되면은 세탁기가 오염이 돼요. 인천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50인 미만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천원 세탁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서구 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최대 500벌을 세탁할 수 있도록 대형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3대씩 갖췄습니다. 세탁과 건조까지 마친 작업복은 다시 작업장으로 배송됩니다. 수거부터 배송까지 받는 비용은 겨울옷 1,000원, 봄, 여름 옷은 500원에 불과하니 호응이 좋습니다. 믿음이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됐고 선택해서 빨래를 해갖고 온 거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해요. 내가 이 집속 냄새도 맡아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인천시는 서구와 검단 계양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남동구 등 인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대상이 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농사를 지으면서도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햇빛에 가려져 농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컸는데 발전기 아래 온실을 설치해 맞춤형 작물을 키우는 대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들판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아래에는 유리로 만든 온실이 있고 안에선 약재로 쓰는 특용작물 맹문동이 자랍니다. 4인 가족 1,000세대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작물로도 수익을 냅니다. 농사와 전기 생산 2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작물의 일조량을 계산해서 그 작물에 필요한 일조량만큼의 거리를 두고 레일 모듈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햇빛을 가려 정작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 농촌에선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통과됐고 온실을 활용하는 등 한계를 극복할 기술도 개발되며 확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만 조금만 개선되면은 이거는 일반 농가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접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물론 농촌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설사 구토와 함께 입과 손발 등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표본 감시 결과 지난 6일 기준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외래 1000명당 7.2명을 나타내 4주 전보다 6.5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1살부터 6살까지 영유아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 10명 넘게 발생해 수족구병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환자의 수포나 침, 대변을 통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며 손 씻기와 소독 등 위생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빵이나 음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거나 포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빵집이나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 판매만 가능한 식품 정보를 공유해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는 마감 할인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기존 배달앱 3곳과 마감 할인 전용 앱인 럭키밀, 마구마켓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 64%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317개 대학 중 203곳이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사립대 전체의 72.5%, 국공립대는 7.3%가 해당합니다. 2년간 인상폭은 7에서 9% 사이가 83%로 가장 많았고 9% 이상 올린 곳은 7곳이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이틀 연속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더욱 자신감을 내보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그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면서 상대방한테는 핵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며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또 이 같은 비핵화 요구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는 한EU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데 발끈한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이틀 연속 대남 비방에 나선 것은 남북 간 대결보다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중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인정 또는 최소한의 묵인을 얻어냈다는 자신감이 담겼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건 작년 김정은이 방중함으로 인해서 그때 세 명이 동시에 서지 않았습니까? 막루에 북중러가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북한의 핵 존재감 과시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돌풍과 함께 기습적으로 우박이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이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 위로 기습적으로 우박이 쏟아집니다. 정차된 자동차 썬루프 위로도 구멍이 날 것처럼 거침없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서울 종로구 카페에는 의자가 넘어지고 우산을 펴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1시간에만 강수량이 최대 26mm에 달해 도로가 물에 잠기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오후 한때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내리는 소낙성 비가 잦을 것이라며 계곡이나 하천 야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주변 상공에 찬공기 영향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낮 동안 일사가열에서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가 계속해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 동해 중부 해상은 바다 안개를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남, 전북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청주 17.8도, 강릉 17.2도로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동풍이 불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 32도, 광주와 대전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